자, 다이어트 챌린지 3기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케토시스 상태와 키토레시, 키토플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의 첫 번째 목표는 케톤체가 활성화된 상태인 키토시스 진입에 있죠. 이렇게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을 해야만 지방을 꺼냈을 수 있는 효율적인 지방대사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토시스는 다른 말로 영양적 케톤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몸에서 지방 에너지원인 케톤을 생성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거를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이럴 때 스스로 케토시스 상태인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징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징후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6가지 신호들이 보인다면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키토시스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은 약간 입냄새가 나면서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안에서 막 뭔가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네일 리무버에서 나는 그런 아세톤 냄새, 그런 아세톤 냄새가 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케톤 수치가 높아져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케톤체가 활성화돼서 몸에 케톤 양이 이제 많아지면은 이렇게 아세톤 냄새가 호흡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톤 양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다 사용이 되지를 못하고 호흡으로 배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혼자서 뭐 방이나 집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케톤 리무버 아세톤 냄새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내 호흡에서 아세톤 향기가 느껴진다. 뭐 내지는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 집안에서 갑자기 아세톤 냄새가 확 난다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이런 케톤체가 활성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를 측정하는 기계가 바로 케토스캔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공부를 지금 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이 호흡으로 배출되는 아세톤 양을 측정해서 체내의 케톤 생성량을 파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아세톤 향기의 입냄새는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할 때 그때뿐이고 지속적으로 나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보통은 시작한 지 3일에서 일주일 정도부터 체중 감량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초반에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뭐 몸무게가 한 1, 2kg, 3kg까지도 훅 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수분 이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고갈이 되면서 탄수화물이 붙잡고 있던 수분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이 감량이 되는 걸로 인해서 빠져나간 몸무게 감량이지 지방이 줄어든 것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타고 있다. 지방이 타서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주일 정도 이후에도 뭔가 이런 변화들이 계속 느껴지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입냄새가 많이 나거나 할 때는 수분을 좀 많이 드셔주시고, 이때 수분을 드시지 않고 있으면은 수분 탈수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좀 많이 보충을 해주시고, 소금물을 많이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방을 좀 많이 드셔서 충분히 식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식욕 억제. 식욕 억제 같은 경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 식욕 억제죠. 그래서 평소에 충분히 식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뭔가가 머릿속에 먹고 싶은 게 막 떠오르고 계속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밥 먹고 났는데도 다 먹고 나서 뭔가 후식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 그게 습관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식욕 억제가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는데 뭔가 계속 입이 심심하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런 가짜 배고픔과 이런 그 엄청난 식욕이 억제가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배가 안 고파요. 숟가락을 내려놓게 돼요.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식욕 억제 효과를 체감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게 되셔요. 그래서 전에 2기 다이어트 챌린지 하셨던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 진짜 밥 3끼를 먹고도 중간에 간식을 3-4번씩 먹었었는데 간식 먹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먹고 싶은 욕구를 억제를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게 폭발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요요가 오게 되는 거예요. 폭식을 통한 요요. 그런 것도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들은 식욕을 억제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식욕이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게 좋은데 그렇게 일반 절식을 하거나 이런 다이어트를 통해서는 그런 식욕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들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저절로 식욕이 없어져서 이게 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식욕이 감소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가장 좋은 효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식탐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 이것저것 맛있는 게 있으면 배가 불러도 그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식탐이 너무 많고 식욕이 너무 왕성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 식단을 하면서 식욕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새로운 음식에 대한 욕구나 호기심은 남아있지만 그 호기심이 식욕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싶어보고 먹고 싶고 어떤 뭔가가 좀 신기하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저거를 꼭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진짜 별로 뭘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별로 많이 없어졌어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것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어지니까 일에 너무 집중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먹는 생각 때문에 계속 집중력이 흐려지고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게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중력과 에너지 상승. 키토식 초반에 급격하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그런 식단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그런 부작용 증상으로 에너지 저하가 온다거나 브레인 포그가 온다거나 피로감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탄수화물로 대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탄수화물을 안 넣으니까 브레인 포그가 올 수밖에 없겠죠. 포도당을 뇌에다가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포도당이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이 위기를 넘기고 케톤으로 지방을 대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방을 머릿속에 바로바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이런 브레인 포그나 에너지 저하가 바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식단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브레인 포그나 이런 수시로 느꼈던 이런 브레인 포그나 피곤함이나 에너지 저하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오히려 이겨내고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활력도 굉장히 넘치고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되면 뇌의 많은 부분이 포도당 대신에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케톤은 뇌에 정말로 좋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집중력과 활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축하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몸의 변화가 느껴질 때 가장 확실한 케토시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혈액의 케톤 수치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호흡 케톤으로 재는 방법과 혈액 속에 있는 케톤 수치를 확인해 보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정확하다라고 이제 본다면 혈액 안에 있는 케톤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긴 하겠죠. 네, 그런데 뭐 사실 혈액으로 케톤 수치를 재는 게 기계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케톤을 잴 때마다 케톤 점검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케톤 점검지가 몇천 원씩 해요. 그래서 비싸서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이면서 이거 케톤 수치를 정확하게 재야 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서 뭐 개인 취향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케톤 수치만 호흡 케톤만 가끔씩 재고 혈액 케톤은 그렇게 열심히 재려고 노력해 보질 않아서 아예 케톤 혈액 케톤 그 체크기는 사질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는 뭐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호흡 케톤도 잘 안 재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약간 키토 아웃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될 때만 한번 재보고 평소에는 별로 재질 않습니다. 이제 좀 약간 귀찮기도 하고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키토시스 상태에 들어있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들이 저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키토시스 상태 케톤 수치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초반에는 익숙해지기 위해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졌을 때 케톤 수치가 높다.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을 해야지만 그 케톤 수치가 높은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너무 많이 높아졌을 때는 또 그 너무 많이 높은 것도 좋지 않거든요. 좋지 않은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자주 재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키토 플루 상태도 이제 올 수가 있는데 키토 플루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 식욕 억제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식욕 억제를 이제 느낄 때는 식욕 억제가 아니라 이거는 식욕 억제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식욕 감소를 이제 느끼게 되면은 케토식을 계속 먹잖아요. 그 케토식을 먹게 되면은 혈중 렙틴 호르몬 수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식욕 억제를 하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렙틴 저항성, 그러니까 식욕 억제를 하는 호르몬 자체를 활성화하지 못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도 렙틴 호르몬이 저항성이 생겨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렙틴 저항성을 낮추고 렙틴 호르몬 수치를 높이게 되면은 식욕 억제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식욕 억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위가 꽉 찼다라는 느낌보다는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느낌 쪽에 오히려 조금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키토식을 하게 되면은 진짜 배고픔이 뭔가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짜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인지 진짜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력과 에너지 상승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키토신 초반 이제 어, 그 집중력과 에너지 상승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약간 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과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케톤체가 너무 많이 생성이 됐을 때예요. 케톤체가 너무 많이 생성이 되게 되면은 불면증이 와요. 그래서 불면증이 오고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거를 느끼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운동 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가 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처음에 저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가장 빨리 끌었을 수 있는 게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지금 이제 나오질 않는 상태 그리고 포도당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지방을 막 갖다 쓸 수 있는 능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도 별로 없고 지방도 빨리 끌어다 줄 수 없으니까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가 있는데 이 포도당이 고갈되고 나서 이제 케톤체가 활성화가 돼서 지방을 제대로 대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다시 운동 능력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불면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불면증도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줄였을 때 이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잠이 자꾸 깬다, 푹 자지를 못하고 계속 뒤척거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면증 같은 경우에도 한 3, 4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증상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증상이 좀 개선이 되고 지속적인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전에보다 오히려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그래서 되게 꿀잠을 자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케톤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톤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케톤 양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는데 이게 지방을 대사하는데 올바르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바르게 쓰여지지 못하면 지방을 대사하는데 다 쓰지도 못하면서 몸만 피곤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케톤 수치를 조금 더 낮춰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조금 섭취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케톤 수치를 살짝 낮춰주면 좋습니다. 특히나 저녁 시간대에 저녁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을 약간 더 많이 섭취를 해주셔서 케톤 수치를 좀 낮춰주면은 불면증을 좀 해소할 수가 있고요. 뭐 자기 전에 꿀을 한 스푼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건강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꿀은 케톤 상태를 유지하는데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꿀은 드시지 마세요. 어떤 당분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사로 당분을 계속 섭취를 하게 되면은 케톤 상태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케톤 상태에 진입할 때는 당분은 다 끊어야 되는 게 맞아요. 꿀까지도. 그렇지만 이미 케톤 상태,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을 했을 때, 그리고 케톤이 너무 과하게 발효가 이제 되고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이런 그 꿀을 약간 먹어주고 해서 케톤 수치를 낮춰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강의 식사 데이브 아스프리가 저녁에 탄수화물을 조금 더 먹어주고 그리고 MCT 오일과 꿀 한 스푼을 먹으면 그 다음날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도 이런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키토플루를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키토시스 상태에 진입을 할 때 에너지 대사가 포도당을 대사하는 시스템에서 지방을 대사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때의 어떤 과도기적인 상태,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가 키토플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키토플루의 상태는 굉장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이 상태가 굉장히 다르게 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플루, 정말 그야말로 플루, 감기 몸살처럼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통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지러움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불면증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짜증을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머리에서 어떤 정신적인 거나 어떤 머리에서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가슴 두근거림이나 메스꺼움이나 이런 걸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갈망하고 막 혈당이 너무 이제 낮아져 가지고 저혈당 증세가 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약간 당뇨 증세가 있었던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잘 지켜주시고 조금만 버텨주시면은 또 금방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가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설사가 오는 경우는 대부분 지방대사를 제대로 못하는, 원래 선천적으로 지방대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대사하는 그런 시스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담즙이 부족하다거나 유전적으로 원래 담즙을 잘 분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설사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번 기수에 있었던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근육 경련으로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릎에 경련이 오고 다리에 경련이 와서 운동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요새 왜 이러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키토플루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피로하고 자꾸 나른하고 눕고 싶고 약간 몸살 같고 이런 것들도 키토플루의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그래서 키토플루에서 빨리 탈출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앞에서 얘기한 이런 키토플루의 증상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갑자기 몸이 평소 같지 않다. 별로 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많이 돌아다니거나 에너지를 많이 쓴 것도 없는데 갑자기 너무 이렇게 증상이 평소 같지 않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저런 증상들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물이에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주셔서 몸의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골국 같은 전해질이나 미네랄이 많은 음식을 드셔주시는 거.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런 특별한 생활의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몸이 몸살기가 오고 나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키토플루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갈비탕 시켜서 갈비탕에다가 소금을 엄청 진하게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한 2끼를 먹었어요. 그렇게 2끼를 먹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몸이 싹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골국과 소금을 둘 다 섭취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칼륨을 좀 섭취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칼륨을 섭취해주면 빨리 좋아지는데 이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아보카도나 견과류나 녹색 채소, 연어, 버섯 이런 것들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드셔주시면은 빨리 키토플루에서 탈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 견과류, 다크 초콜릿, 아디초크, 생선, 시금치 이런 데에 들어있는 마그네슘들 뭐 물론 영양제로 먹어도 됩니다만 음식에서 먹는 게 사실은 가장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셔주시면 되고요. 칼슘 같은 경우 뭐 아몬드나 다크 초콜릿, 녹색 채소. 녹색 채소는 계속 다 겹치죠. 그러니까 야채 많이 드시면 돼요. 다크 초콜릿은 뭐 이제 약간 입이 심심한데 뭐 약간 가짜 배고픔까지는 아니고 밥을 먹을 시간은 아직은 아닌데 뭔가 조금 해결해야 될 때 그럴 때 다크 초콜릿 조금 드셔주시면 괜찮습니다. 도저히 간식을 먹고 싶어서 못 참겠다. 이런 경우에 다크 초콜릿 드셔주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인이라든가 염화물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나트륨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드셔주시면은 키토플루에서 빨리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키토 래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주영님이 키토 래쉬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키토 래쉬를 안 앓고 지나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 안 앓고 지나가는 게 가장 좋아서 저도 안 앓고 지나가서 되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안 앓고 그냥 지나가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키토 래쉬가 오게 되면 굉장히 고생스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에 흉터가 남기도 하고 그 흉터가 이제 3, 4개월씩 막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되게 여자분들은 좀 너무 속상해하고 그래서 이거 키토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키토 래쉬예요. 키토 래쉬는 두드러기 혹은 키토 래쉬, 키토 발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자, 가슴 쪽이나 등 쪽이나 손목 안쪽이나 목덜미, 무릎 뒤에 접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진이 생길 만한 그런 부위에 주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여린 부분에 발진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가렵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렵지 않고 그냥 발진만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발진도 나고 막 두드러기 가렵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키토 래쉬가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주요한 이런 키토 래쉬가 왜 생기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키토 래쉬는 선천적으로 지방 대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나 쓸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담즙이 이 간이나 쓸개에서 그 간에서 담즙이 이렇게 그 쓸개에서 담즙이 분해가 되죠. 근데 이제 쓸개에서 담즙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지방을 분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간에도 문제가 있고 쓸개에도 문제가 있고 뭐 아니면 간이나 쓸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들은
이 담즙이 제대로 분해가 되지 배출이 되지 않아서 지방을 분해를 못하게 되면, 그럼 이제 지방 대사를 제대로 못하는 몸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몸일 때 이렇게 키토레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고 애플사이더 비네가를 섭취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초의 그 한 종류인데 애플사이더 비네가라고 해서 이 식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애플사이더 비네가를 섭취해 주면은 호전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대사가 처음에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지방을 계속 먹어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몸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 대사를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세톤에 좀 민감한 체질인 경우, 그래서 아세톤이 생성이 되면 보통 아세톤이 소변이라든가 땀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배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으로 배출되는 아세톤은 케토스캔 같은 호흡 케톤을 측정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아세톤이 생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소변 측정기도 있어요. 그래서 소변 시트지라고 해서 소변에 이렇게 담궈 보면은 색깔이 나오는 리트머스지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체크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소변과 호흡과 혈액 케톤기 세 가지 측정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정확하냐를 물어본다면 가장 정확한 건 혈액이죠. 대신에 이제 매일 피를 봐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세톤이 소변이나 호흡 말고도 땀으로도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땀으로 배출되는 아세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땀으로 배출되는 아세톤에 민감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키토레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키토레시와 알러지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키토 증상으로서 케톤체가 많이 생성이 되기 전의 어떤 대사 시스템의 전환으로 생긴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러지인지, 내가 알러지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키토제닉 식사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키토식을 시작을 하니까 이런 알러지가 생겼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자면 발현되지 않은 알러지가 발현이 된 거지 원래 없던 게 키토를 해서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래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키토 때문에 알러지가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 몸에 숨겨져 있던 알러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발현이 된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 그 알러지를 치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알러지가 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 발생이 되는 것들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장기적으로 볼 땐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히스타민 과민 증상과 알러지와 키토레시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알러지 음식들이 다음과 같은 음식들이 있어요. 달걀이라든가 마늘콩, 견과류, 우유, 계란, 마늘, 돼지고기. 달걀이 있는데 계란 또 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요. 대표적인 알러지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에그 패스팅이라고 해가지고 달걀만 먹는 그런 그 다이어트 방법이 또 있잖아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들이 있는데 이 에그 패스팅을 하게 되면은 정말 한 3, 4일 동안 주야장창 달걀만 먹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달걀 보기만 해도 물린다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달걀을 워낙 좋아해서 며칠 동안 달걀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안 해봤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데, 뭐 살을 빨리 빼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걀에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이걸로 하면 살이 빨리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에그 패스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원래 자기가 달걀에 그 약간의 알러지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뭐 우리가 한꺼번에 달걀을 막 뭐 3개, 4개, 5개씩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살다가 이제 이렇게 뭐 에그 패스팅을 했는데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견과류는 곰팡이도 조심해야 되고 알러지도 조심해야 되고 둘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뭐 마늘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 돼지고기가 사실은 히스타민 증상을 가장 많이 발현시키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히스타민 과민 증상이 생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냉동된 고기가 해동이 되면서 히스타민 과민 그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조금 미리 알고 있으면 키토레시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양님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약부터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식단을 하면서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위에 6가지 제품을 일단 식단에서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키토레시가 호전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씩 먹어주면서 발진이 생기나 안 생기나를 관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히스타민 많은 음식은 그러면 뭐냐? 일단은 돼지고기가 히스타민 양이 많죠. 특히나 냉동 돼지고기가 그런 히스타민 양이 많아요. 그리고 가공류, 그러니까 베이컨, 소세지 뭐 이런 우리가 요새 좋아하는 샤키테리 음식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히스타민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등푸른 생선이나 시금치나 뭐 어쨌든 뭐 전부 다 좀 칼슘이 많고 야채 쪽이네요. 그리고 녹차, 땅콩, 오렌지, 토마토, 치즈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히스타민이 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과 전해질이 부족해도 키토레시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도 주영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지금의 어떤 그 발진의 상태가 독소 배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한 키토레시인지 그것을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게 독소가 배출되고 있으면은 약을 먹거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몸에 있던 독소가 다 뽑아져 나와서 몸이 클린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약을 먹게 되면은 그 약은 이 독소를 뽑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 바깥으로 못 가게 막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독소를 배출하고 나면 몸이 급격하게 건강해지겠죠. 클린해지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참 이제 그 몸이 클린해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저탄고지로 인해서 체지방이 분해가 되면은 이 지방 속에 갇혀있던 독소들이 혈액으로 배출이 돼요. 지방 속에 갇혀있던 독소들은 내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성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거기에 있던 독소들이 이제 갇혀 있다가 지방 속에 갇혀 있다가 그게 이제 체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혈액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소를 해독하는 게 전해질이나 비타민인데 이것이 부족하면은 해독이 안 돼서 발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독소 배출이 되고 있을 때에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좀 놔두면서 상태를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내가 뭐 알러지가 있을 만한 지연성 알러지가 의심될 만한 그런 식재료들을 다 좀 빼고 식사를 일단 해본 다음에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그 효과를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그 지방에 갇혀 있었던 독소들이 바깥으로 뽑아져 나온다고 하면 지방이 분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방이 잘 분해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독소가 배출이 되고 지방이 분해가 되고 이러면은 눈바디가 계속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굳이 막 약이나 이런 걸 먹어가지고 멈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영원하지도 않다. 뭐 계속 이렇게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들은 조금 지금 현재는 좀 괴롭지만 상태를 조금 관찰을 하면서 조금 견디셔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 키토레시나 뭐 키토플루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겪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식단을 하시기 때문에 별로 안 느껴지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으실 거예요. 근데 겪는 사람은 되게 힘들죠. 그래서 키토레시를 겪는 사람이 이제 제일 힘들고, 키토플루는 뭐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뭐 사람에 따라서는 한 달씩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키토플루와 키토레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에 말씀드린 6가지 증상과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한국인의 대표적인 알러지 음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 키토레시는 아닌데 살이 잘 안 빠진다. 뭐 그러면은 칼로리를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